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상법 전문이신 이설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대주실래요? 네. 네. 아,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달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저번 한 달을 네. 일이 있어서 못 나왔더니 그러니까요. 되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오랜만.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하튼간에 건강해 보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안 네. 그래도 한동안에 저희 그 매일 그대화를 통해서 어떤 법상식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을 못 들어서 좀 이거저거 궁금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왠지 그 공동 그 부부가 함께 일궈낸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뭐 어떤 유산 상속이라든지 뭐 공동 재산 분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어요. 네네. 네, 아까 들었는데 뭐 김원영 변호사님도 오늘 나오셔서 네. 공동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다고. 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가 그 유산상속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재산 문제가 다시 나옵니다. 예. 근데 또 오전 시간에 이른 네. 시간이라 그걸 또 미스하시고 못 들으신 분들은 또 이 기회에 네. 또는 조금 더 보충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좀 네. 더 이렇게 맥락 있게 잘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그러면은 어떤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요? 네, 우선 공동재산이 무엇인지부터 좀 얘기를 하죠. 그럴까요? 간단하게 이제 부부가 보통 결혼을 해서 함께 생성한 재산은 모두 공동재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결혼 이후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우선은 추정 법칙이 있어요. 이게 법원도 정말 뭐 네 거냐 내 거냐 이렇게 싸우기 전에 우선은 결혼 이후로 생긴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다라는 이제 추정 법칙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간주를 해요. 간단하게. 네가 따르게 증명하지 않는 한 이제 공동재산으로 취급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게 되게 중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한국은. 맞아요. 결혼했는데 이거는 내 이름으로 됐으니까 내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많으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추정 법칙이라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뭔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내 이름으로 돼 있건 배우자의 이름으로 되어 있건 공동 재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네. 그래서 5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상관이 없으세요. 그래서 법원은 되게 간단하게 이거 텍사스법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적용을 해요. 그래요. 예. 근데 물론 세상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뭐 부모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집하고 다운 페이먼트를 했다. 뭐 그런 거 정말 흔하거든요. 제가 네, 정말 그렇죠. 많이 듣는 얘기 중 하나예요. 뭐 아니라든가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같이 집을 샀는데 이거 그럼 다 공동재산이에요? 저 사람 정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50만 불짜리 집에 내가 20만 불 줬는데 뭐 이러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결혼 전에 생성된 재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가족을 통해서 상속을 받았다든가 증여를 받았다든가 이런 재산들은 전부 다 개인 재산으로 취급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해져요. 조금 복잡해지는 게 오늘 뭐 이 말씀을 전부 다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내가 결혼 전에 뭐 샀던 콘도라든가 뭐 예를 들어 뭐 재산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정말 심플하게 그냥 결혼 전에 샀고 이제 내 이름으로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으신데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황처럼 뭐 부모님들이 다운페이를 도와줬다. 네. 근데 다운페이를 도와준 시점이 결혼 이후였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그렇죠. 일반적인 아이디어는 공동재산이고요. 대신에 부모님들이나 내 개인 재산이 도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돈을 환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집에 20만 불을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네. 30만 불 우리가 함께 했다. 그러면 20만 불에 대해서 미리 돈으로 받을 권리가 있으시고요. 나머지 당사자가요. 그 증여를 했던 그 개인 재산이라고 취급이 되고요. 그 20만 불에 관해서는 네네. 나머지 30만 불에 대해서는 자기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아. 제가 재밌는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결혼 전에 집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네. 세를 주고 있어요. 그 세는 어떻게 될까요? 그 세는 공동재산일까요? 개인 재산일까요? 저 이거 알 것 같아요. 공동재산. 예, 공동재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결혼 전에 개인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으로 만들어진 재산인데 어떻게 그게 공동재산인가요? 이런데 조금 개념이 다르세요. 그래서 개인 재산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인컴에 관해서는 소득에 관해서는 모두 공동재산입니다. 네, 결혼 후에.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 그 건물 자체는
나의 것이지만 네.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수익이 오른다. 그거는 공동재산으로 들어간다는 네. 이야기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심하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뭐 예를 들어 개인 재산에서 돈이 나와서 그거를 몰개지를 갖기 시작하시면 네. 공동 재산의 부분에 자기도 이제 다른 배우자도 또한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네요. 네. 몰개지를 또 하게 되면 그게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길 수 네. 있겠네요. 네네. 여기 아. 몰개지를 미국은 장기적으로 30년씩 이렇게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염두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늘 유언장 같은 경우는 유언장이나 유산 상속이 적용되는 부분은 네. 딱 두 가지 부분이에요. 사망인의 개인 재산 그리고 사망인의 공동 재산 중 내 권리예요. 사망인의 권리 부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재산은 상대방과 공동으로 소유하기 때문에 그분이 같이 돌아가시지 않는 이상 그 부분에 대한 권리는 전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공동 재산일 경우에 배우자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어떤 유언장이나 뭔가 이렇게 유산 상속을 할 때 그 전체를 놓고 유산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포션만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그 상속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와 있던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내 배우자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 재산마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언장에 또 하나 이제 기억하셔야 되실 부분은요. 유언 이제 우선 개인이 사망 시 이제 유언장 검증 절차라 해가지고 프로베이시란 걸 거치게 돼요. 이게 반드시 유언장 이제 검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유산 상속 절차예요. 그래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아니면은 이제 그냥 법률상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뭐 아시다시피 뭐 네. 배우자가 좀 가져가고 뭐 자식들이 나머지는 분배하고 이런 식으로 규칙이 있는데 네. 이 과정을 반드시 겪으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은 재산이 있는 모든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통해서 하셔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텍사스 주민이고 달라스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럼 달라스의 대부분 이제 첫 번째로 이 이제 유산 상속 절차를 밟게 되시잖아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집이 또 있어요. 내가 살살 텍사스에서 돌아가셨다 하시더라도 그러시면은 캘리포니아에서 또 유산 상속 그 재산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에서 또 집행을 하셔야 되세요. 요즘 그러신 분들 많거든요. 네. 타주에 계시면서 여기에 리스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만약에 타주에 계시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쪽 사셨던 그 주의 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건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 법을 따라야 한다는 거죠. 예, 아니요. 그리고 관할권 자체가 그 재산이 위치한 법원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 법원을 반드시 거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좀 귀찮으세요. 그렇네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하셔가지고 유언장 작성을 하실 때 이제 미리 처분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신탁을 하시거나 네, 트러스트라는 신탁에 넣으시거나 이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모르면 또 돌아가신 뒤에 이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겠네요. 네, 복잡하고. 많은 이제 비용이나 절차상으로 이제 많은 이제 좀 힘드시죠. 아무래도 그렇네요. 그런 걸 본인이 바꾸셔야 없다 되니까. 보면. 예. 그렇군요. 네. 그렇게 유언장 검증 절차를 이제 밟는다. 네. 네, 그랬군요. 그렇다면은 아까 그 작성된 유언장이 없을지는 이제 재산 분배 그 법률적으로 그냥 따라서 알아서 하게 된다는 거죠. 네, 법률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요. 이거 아, 같은 경우는 네, 뭐 오늘은 법률 얘기보다는 유언장 얘기를 좀 네네. 해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그냥 법률에 대해서 오버all 얘기를 드리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뭐 첫 번째 결혼이 있느냐 아니냐, 뭐 자식이 그러니까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왜 어머니가 다르다거나 뭐 아버지가 다른 자식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상황이 달라지세요. 복잡하군요. 그래가지고 그 법에 대해서는 오늘 좀 말씀드리기 네네. 힘들 것 같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 유언장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화 말씀 듣고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설배 변호사님과 함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유산 상속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유언장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 네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나요? 예, 제가 이제 하나는 유언장 검증 절차에 관한 건데요. 네. 유언장 검증 절차든 아니면 유산 상속이든 두 개 다 4년 안에 반드시 이루어지셔야 되세요. 4년 안에요. 예.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특히 부부 같은 경우는 공동 소유를 하고 계시면은 그냥 냅두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가지고 집이라든지 차라든지요. 재산이 정말 별 게 없다라는 거야. 네. 차랑 집인데요. 뭐 이러면서 음. 계속 가지고 다니다가 막상 집을 팔려고 하는데 6, 7년 후에 네. 파시려고 할 때 갑자기 검증 절차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타이틀 회사 같은 데서 문제를 생겨요. 이거 다른 사람 명의는 왜 이분도 사인하셔야 돼요? 이러면 그분 돌아가셨어요. 음.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저희 상식으로는 돌아가셨으니까 그걸로 끝이지 공동인데 그중에 한 명은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될 수가 예, 있거든요. 아니요.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 재산이 한번 정리가 되셔야 되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문서상으로 한번 정리가 되셔야 되는데 음. 이게 4년 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이든 유산 상속이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으시고요. 네. 만약에 안 하셨다면 음. 유언장 존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함구를 했다거나 누락을 시키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하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내가 4년 후에 이거를 가지고 오면 네. 6년 만에 누군가가 유언장을 가지고 오면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뭔가 왜, 바꿨나? 왜 6년 만에 이걸 갖고 나왔지? 왜 음. 이게 고의적으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 돌아가신 다음에 바로 절차를 밟으시면은 좋으신데 많은 분들이 또 뭐 이것밖에 재산 없는데 이러면서 안 하시는데 집 같은 경우는 특히 부동산은 꼭 하시길 추천해 드려요. 부동산은 한 번이라도 페이퍼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아주 판매하실 때 정말 힘드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어떤 진위 여부를 그러니까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의심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략하려면은 4년 안에 반드시 네. 다시 한번 절차를 해야 한다, 밟아야 한다. 네. 네, 모두 다 그걸 좀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요, 그 유언장이라는 것이 또 유언장으로 인정받아야만 하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조건들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법률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유언장 작성하시는 분이 반드시 18세 이상의 성인이셔야 됩니다. 뭐 이거야 네, 상식이고요. 그렇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인이 직접 서명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인이 참석한 자리에 고인의 지도하에 의해 다른 사람이 서명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요. 내가 너무 아파서 손을 못 움직여요.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서명을 하라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고인의 서명이라든가 누군가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최소한 2사람이 증명을 해주셔야 돼요. 이 유언장에 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거를 받거나 아니면 이 유언장이 내 유언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보신 분이셔야 돼요. 그분들이 서명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반드시 고인의 참석하에 서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증처럼 받는 거군요. 공증처럼 증인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이 음. 증인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네. 증인들이 만약에 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으시는 분이나 금전적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시면 이 상속에 대한 권리를 잃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언 그 상속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공증을 해줘야 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서 딸이나 뭐 예를 들어 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금전적 혜택이 있으신 며느리나 그렇죠. 이런 분들이 그거를 보고 증언을 했다고 하면 또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 3자 인분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한 가지 진짜 네. 제가 질문이 생겼어요. 보면 한국에서 그 유언 상속에 대한 그 유언장에 대한 뭐라 그러죠? 무효와 재판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내 아버지는 치매였다. 네네. 또 내 엄마는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 네네. 그러니까 이건 무효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있더라고요. 맞아요. 가능합니다. 그래요? 반드시 18세 이상의 정신이 온전하신 분들이 작성하셔야 되지, 뭐 강제라든가 강요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뭐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들의 유언을 따라줄 네. 수는 없으세요. 그러면 예. 좀 더 확장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이미 내 부모님이 정신적으로 뭐 치매를 앓고 계신다거나 그럴 때 네. 그렇다면은 유언장은 아직 작성이 안 되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면 그냥 일반 유산상속법을 따라가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렇군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 분한테 유언장을 강요할 수는 없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런 증인들이 없으셔도요.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자필 유언장이 인정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유언장을 준비를 하시면은 아마 변호사들이 대부분 다 타입을 쳐주잖아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린트를 한 거에 서명을 하시는 방식인데 네.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용이
자필로 되어 있으면 아. 예, 내가 뭐 누구한테 뭘 나눠줘 이런 거 모든 게 자필로 되어 있으면 증인 없이 유언장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본인이 굉장히 좀 건강할 때 네. 스스로 좀 그런 노력들을 좀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요. 그렇군요. 그러면 다른 주는 자필 유언장을 인정을 안 해주는 곳도 있나요? 예, 19개의 주만 미국의 50몇 개 주 중에서 19개의 주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아, 텍사스는 그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장은 반드시 종이에 안 적혀 있어도 돼요. 뭐 휴지 같은 데 적혀 있어도 되고요. 정말 진짜요? 봉두 뒤편 뭐 사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했던 연인한테 보냈던 편지에 네. 자필로 내가 너한테 모든 걸 넘겨주겠다. 아. 라고 해서 서명을 해가지고 실제로 인정을 받은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좀 또 질문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구두로 한 유언. 불행히도 잘 인정이 되지 않아요. 유언장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법이 그냥 간단하게 유언장 아니면 일반 법률적 유산 상속으로 이제 두 개로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네. 실제로 그런 케이스들 많아요. 뭐 그 사람이 이거는 저한테 정말 남겨주기로 약속을 했고 저도 네. 이거는 저한테 뭐 사실 금액적으로 큰 게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일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적으로 그냥 이 사람한테 너가 이건 너한테 남겨줄게라는 건 큰 의미가 없으세요. 그렇군요. 네. 참 법이란 게 네. 때로는 또 냉혹하기도 해요. 네네. 그러면요, 유언장에 써져 있는 또는 유언 내용과는 관계없이 어떤 재산 상속이 또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가장 제가 좀 많이 듣는 이제 질문 중 하나가 저희 생명보험을 네. 유산 상속을 통해서 이제 저 생명보험 누구로 돼 있는데 지금 뭐 남편으로 돼 있는데 자식으로 바꾸고 싶어요. 아니면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생명보험은 되지 않는 것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계약에 따른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가장 큰 게 생명보험과 고용 혜택에 따른 퇴직금입니다. 네. 소위 말하는 401k. 음흠. 예, 이거 두 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계약 시 수혜자를 정하게 되세요. 네. 반드시 이거 조심하세요. 자주 업데이트 하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으로 많이 잊어먹으세요. 맞아요. 특히 수혜자를 내가 지정을 했다는 걸 잊어먹으시기 때문에 저 그런 케이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 나중에 자식이 더 나왔는데 그 자식은 안 들어가 있어서 수혜 혜택을 못 받는다거나.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근데 막상 그 자식이 가장 어린 거예요. 그러면 수혜 혜택을 못 더 도움을 받으면 줘야 더 도움을 되는데. 줘야 되는 상황인데 수혜 혜택을 못 받으면 형제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형제들이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예, 그래서 뭐 그런 경우 있고요. 그리고 특히 생명보험 많고요. 네. 예, 그래서 계약하실 때 그 수혜자 업데이트를 자주 하시기를 이제 꼭 권해드리고요. 그렇네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공동 소유 재산에 대해서 생존자가 취득할 권리가 있어요. 이거는 문서상으로 저희가 적어요. 네.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동 소유라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right of survivorship이라 해서 생존자가 취득할 권리라는 단어를 쓰면은 네. 그 재산은 자동으로 넘겨가요. 그럼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집문서에 예를 들어서 그 husband and wife로만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부부로서 이 재산을 가지겠다. 음흠. 라고 끝이 나면은 그냥 부부가 50% 가져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나중에 유언장이나 유산 상속 따라 하셔야 되는데요. 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생존자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말을 명시를 해주면 네. 자동으로 다른 생존자에게 넘어갑니다. 유언장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요 없이 그런 예. 것들 필요 없이. 단 서면 이제 사망 진단서만 내시면 자동으로 넘어가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절차가 좀 간단해지는 거네요. 네네.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재혼이나 삼혼 그런 거 안 하고 둘이 백년해로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냥 명시해 두는 게 또 편할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사망 시 자동 이체되는 재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은행 같은데 혹시 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시는데요. 은행 같은데 가끔 종종 뭐 네. pay on debt, transfer on debt라 해가지고 사망 시에 이 사람한테 넘겨주십시오라는 하는 그런 구자들이 있어요. 그런 걸 아니면 명시해 줄 수가 있으세요. 구자를 만들 때. 은행에서. 예, 예를 들어 뭐 통장에 있는 돈이라든가 네네. 이런 거는 그런 식으로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 설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거의 다 그게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예, 부동산이든 어떻게 보면 유동재산이든. 굉장히 편리하네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고인이 되셨는데 그 고인의 명의로 된 그 통장인데 배우자조차도 그걸 건드리질 못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pay on death나 transfer on death 이런 거를 해놓으면은
배우자가 언제든지 고인이 된 뒤에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는 네, 거네요. 사망 시 자동으로 넘어가시기 때문에 아. 특히 이제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고인이 돌아가시면 모든 유산 상속 이제 절차를 밟는 동안은 자동으로 재산이 얼어요. 네, 맞아요. 프리즈가 돼 버려요. 네. 근데 그 절차 없이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시기 때문에 장점이 있으시고요. 또 이런 이거의 장점은 상속세가 적용이 되지가 않아요. 진짜요? 예, 자동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절차가 없는데요. 단지 증여세가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그러네요. 다르게 또 예, 다른 그런 이름으로. 거는 아니세요, 반드시. 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세금을 완전히 뭐 피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아니세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절차상으로 훨씬 좀 간단하게 네. 될 수가 있네요. 네네. 그러면은 뭐 신탁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신탁이 요즘 가장 떠오르는 이제 아이템 중 하나인데요. 네. 신탁이라는 개념은 이제 트러스트라 해가지고 수혜자를, 그러니까 약간 생명보험처럼 음. 자, 이제 신탁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 신탁에 재산을 모두 넣고 네. 수혜자를 결정을 해요. 받는 사람. 그래가지고 이미 재산이 넘어간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피신탁자, 그러니까 트러스티라는 사람이 이제 수혜자를 위해서 계속 재산을 돌리는 형식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죽지를 않아요. 아. 예, 누가 죽는다고 해서 사망 절차를 걸치는 게 아니고요. 이 트러스트가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그 수혜자를 예, 위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래서 거구나. 일종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증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더 빠른. 아,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신탁은 약간 좀 증여와 비슷하다 개념을 그렇게 네네. 좀 받으시는 게 낫겠네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네. 네. 예, 우선 제가 첫 번째로 권유드리고 싶으신 거는요. 유언장을 만약에 내가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망 시 법은 단순해요. 유언장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법률상으로 재산을 나누게 되시는 두 가지 형태밖에 없으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특정한 누군가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으시면 반드시 유언장을 작성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단순한 뭐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에게 의미가 있는 재산이에요. 뭐 이런 걸로 사실 재산을 사실 증여받거나 상속을 받으시기는 힘드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유언장이 있으실 경우 반드시 4년 안에 검증 절차 네, 잊지 부탁드리시고요. 말고. 예, 잊지 말고 하셔야 되고요. 유언장 조건이 맞지 않으시면은 유언장이 누락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대로. 컨디션도 잘 좀 따져서 네. 해보는 게 좋다. 네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유언 상속에 대해서, 유언장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법 전문의 이설 변호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